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서울에 집을 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믿으셨나요? 아마 10년 전이라면 전 국민의 90%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가장 처참하게 깨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입니다. 뉴스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수십억 신고가를 찍었다고 난리인데 왜 여러분의 집 앞 부동산에는 매물만 쌓이고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걸까요? 서울은 다 똑같은 서울인 줄 알았는데 왜 누군가는 앉아서 수억을 벌고 누군가는 매달 이자 폭탄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잔인한 부동산 신분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보고서입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돈줄경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그 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죠. 특히 2021년 벼락거지를 면하겠다며 전 재산에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노도강 아파트를 샀던 2030 청년들의 삶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노도강 사태의 본질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까지 담았으니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자, 시간을 2021년 가을로 되돌려 봅시다. 그때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천만 원씩 오르던 미친 계절이었죠. 당시 정부는 강남을 잡겠다고 15억 넘는 집은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부작용을 낳았어요. 갈 곳 없는 돈들이 대출이 나오는 9억 이하 아파트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타겟이 바로 노도강이었습니다. 30대 직장인 박 씨의 사례를 들어보죠. 박 씨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세로 시작하자니 집값이 영영 멀어질 것 같고 강남은 꿈도 못 꾸겠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노원구 상계동의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8억 원이었죠. 대출 5억을 받고 영끌하면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여기 재건축만 되면 강남 부럽지 않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연 2%대였던 금리가 6% 가까이 치솟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했던 이자가 어느덧 3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박 씨 부부의 월급 합계가 600만 원인데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요. 주말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집값입니다. 8억에 샀던 집이 지금은 5억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빚은 5억 그대로인데 집값은 5억이 된 거죠. 이제 박 씨는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아니 오히려 빚만 남는 깡통주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게 박 씨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노원구와 도봉구 골목마다 이런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면서요? 여기서 우리는 입지의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외곽이 가장 늦게 오르고 시장이 꺾일 때는 외곽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떨어집니다. 강남은 수요가 탄탄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죠. 하지만 노도강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대출의 힘으로 지탱되던 곳입니다. 그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잠기자마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서울 아파트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축이냐, 주차는 편하냐, 커뮤니티 시설은 있느냐를 따집니다. 노도강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들이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재건축이라는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공사비 폭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분담금이 5억 원씩 나온다는데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영끌족들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결국 재건축은 신기루가 됐고 남은 건 낡은 아파트와 막대한 빚뿐입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참 잔인합니다. 규제를 풀고 대출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은 다시 강남과 상급지로 향합니다. 규제가 풀리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노도강에 있는 집 팔아서 조금 더 보태서 마용성으로 가자, 강남으로 가자. 공급이 늘어나니 노도강 집값은 더 눌리고
수요가 몰리는 강남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노도강 영끌족들을 상급지 사람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부동산 신분제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흔히들 부동산은 기다리면 오른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노도강은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들이 평당 1억 원을 가볍게 넘기며 신고가를 경신할 때 노원구 상계동과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가격에서도 거래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초양극화, 즉 부동산 신분제가 완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은 마포, 그 다음은 노원 순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낙수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확실한 한 채, 즉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독 노도강이 이런 찬밥 신세가 된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상품성의 상실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노도강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복도식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기피하는 주거 형태죠. 예전에는 재건축이라는 강력한 한방이 있었기에 이런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낡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집값과 맞먹는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실거주자들조차 노도강을 외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면 다시 불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노도강의 영끌족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금리가 1% 내려간다고 해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의 소외는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몰리는 강남과 용산 같은 상급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금리가 올라도 고통받고 그 금리가 내려가도 소외되는 이른바 노도강의 역설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집값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계부부터 냉정하게 뜯어보세요. 만약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우리 가족 수입의 50%를 넘어서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집값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고 대환 대출을 통해 단 0.5%라도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버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모든 지역이 떨어지지만 우량한 입지일수록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내 집값이 2억 떨어졌을 때 내가 가고 싶던 마용성이나 강남의 아파트가 3억이 떨어졌다면 절대적인 가격 격차는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이 격차를 이용해서 자산을 우량화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노도강에 묶여서 같이 침몰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파동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더 단단한 땅으로 옮겨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뉴스에서 바닥론이 나온다고 해서 성급하게 뛰어들지 마세요. 노도강 지역은 거래량이 확실히 터지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급매물이 소화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신호가 포착될 때까지는 현금을 보유하며 시장을 관찰하십시오. 공포에 질려 던지는 매물들이 쌓일 때 그때가 비로소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환희에 찰 때 조심하고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자산 가치로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건 여러분의 일상과 가족의 행복입니다. 영끌로 인해 매일 밤 잠을 설치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집은 이미 안식처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때로는 손절매라는 아픈 선택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고통 속에 흘려보낸 여러분의 청춘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돈주경제에서 다룬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질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정보와 지식입니다. 저희 돈주경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시장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고 준비합시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에 돈주경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도권 영끌족들의 현실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향방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대출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담보물의 가치, 즉 집값이 얼마냐가 대출의 핵심이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이면 7억 빌려주는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 정부와 금융권의 기조는 철저하게 상환 능력, 즉 너 연봉이 얼마야? 그 연봉으로 이자랑 원금 다 갚을 수 있어를 따지는 DSR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게다가 최근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장음대출 한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특정 단지에 나가는 전체 대출 총량을 정해놓고 개인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아예 빌려주지 않는 캡을 씌운 겁니다. 수분양자들은 억울합니다. 분양받을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잖아요 라고 항변해보지만 금융당국의 답변은 냉정합니다. 대출은 실행 시점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연봉 1억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입니까? 꽤 고소득자죠? 그런데 지금은 연봉 1억인 사람도 10억짜리 신축 아파트 장음을 못 치러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연봉 1억이라는 고소득조차 무용지물이 된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이름도 무시무시한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 정체 스트레스 DSR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스트레스죠? 시청자 여러분 아마 DSR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연봉에서 원금이랑 이자 갚는 돈이 40%를 넘지 말라는 규칙이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금리가 4%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5%, 6%로 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금리가 오른 상황을 가정해서 내 대출 한도를 미리 깎아버릴게라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가 오른 것도 아닌데 오를 가능성만으로 내 대출 가능 금액을 가위질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연봉 1억 원을 받는 대기업 과장 B씨가 있다고 칩시다. 30대 중반에 연봉 1억,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죠. B씨는 작년에 계산했을 때 규제 지역이라도 DSR 40%를 적용하면 약 7억 원 중반대까지는 대출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넘어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B 과장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서 고객님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현재 한도는 6억 초반입니다. 무려 1억 원 이상의 한도가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1억 원입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숨만 쉬고 꼬박 3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생돈 1억이 서류상의 가상금리 하나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B씨는 당장 한 달 뒤가 입주인데 이 갑자기 사라진 1억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연이율 1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아시죠?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은 더 깎여서 장음대출 한도는 더 줄어드는 개미지옥에 빠지게 됩니다.